보통은 네모한 동물인가 이렇게 읽는데 땡땡한 동물인가 이렇게 읽으시네요. 자, 왜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네모한 동물인가? 여러분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위대한 동물인가?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외국의 어떤 동물원에 가면 그 동물들이 이렇게 우리가 쭉 있잖아요. 저 구석에 가면 그런 문이 하나 있대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 동물은 우리가 다 있다가 여기 가면 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동물은 안 보이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좀 어떤 특별한 동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동물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거울이 하나 있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보면 뭐가 보여요? 자기 얼굴이 보이죠. 자기가 보이겠죠. 그리고 그 거울 위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글씨가. 세상에서 가장 네모한 동물. 그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동물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죠? 소중한? 희한한? 네, 소중한, 희한한. 뭐 위대한? 또 잔인한? 네. 보통 이럴 때 네모 안에 들어가는 말이 내뱉는 멘트가 여러분이 자기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소중하고 싶고 희한하고 그런데 이 동물원에 써 있는 글씨는 이렇게 써 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다. 거울 속에 보이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다. 이런 뜻이죠. 좀 선뜻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왜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일까요? 삶은 여러분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살아보시니까. 단순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단순하신 분. 반반이면 복잡한 거죠. 그게 물이 이렇게 있는데 잉크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물 색깔이 바뀌잖아요. 복잡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복잡한 삶이죠. 그 삶은 복잡하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이 벽이나 나무에 의해서 드리워진 그물과 같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내 삶은 뭐예요? 하늘을 나는 새들에 의해서 드리워진 그물과 같다. 좀 표현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벽이나 나무에 의해서 드리워져 있으면 호수 위에 쉽게 말해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으면 그 나무는 항상 거기 있잖아요. 변화가 별로 없죠. 그런데 새들로 덮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키워드는 이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들에 의해서 드리워진 그물과 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새들은 수시로 바뀌죠, 모양이. 마리수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고 그리고 그늘지는 정도도 다를 테고 햇볕 드는 정도도 다를 테고 그래서 삶은 복잡한 거예요. 왜? 하늘을 나는 새들로 덮여있기 때문에 삶이 복잡한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을 나는 새들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탈무드에서 설명을 읽어온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하늘을 나는 새들이 의미하는 건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 감정이 하늘을 나는 새들을 같다는 거죠.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었다가 금방 슬프다가 금방 기쁘다가 뭐 이런 걸 조울증이라고 그럽니까? 뭐 아무튼 우리 감정 변화는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늘 나는 새들처럼. 또 어디로 튈지도 몰라요. 여러분 감정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되겠다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을 보면 가슴이 뛰는데 뛰어야지 하고 뜁니까? 나도 모르게 뛰죠. 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그래서 이 감정이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데 그럼 왜 감정이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인데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그렇죠. 행동이 바뀌면 그렇죠. 습관이 바뀌면 네. 네모를 두 군데 쳐놨어야 되는데 답이 다 있네요. 알고 보니까 답이 다 있네. 네, 인격이 바뀌면 네, 운명이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줄 더 넣어봤습니다. 네모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것도 답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미. 그렇습니다. 감정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죠. 결국 감정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감정 한번 잘못 바꾸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이런 말을 했지 않을까 추측한데 생각이 엔진이라면 감정은 가솔린이다. 생각이 자동차 엔진이라면 감정은 가솔린 같은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가솔린은
그냥 이렇게 놔두고 보면 그냥 액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액체예요. 평범한 액체. 그런데 이 이름이 뭐라고 했죠, 딸이? 왜 자꾸 나를 보고 웃지? 네. 뭐 얘기하다 말았어요? 가솔린이다. 가솔린은 그냥 액체인데 불 붙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어마무시한 일을 하는 게 가솔린이라는 겁니다. 감정이 가솔린 같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사회적으로 이 가솔린에 불을 붙게 하는 사건들이 좀 있죠. 우리 감정에 가솔린이라면 불 붙게 하는 사건이 좀 있죠. 2013년 4월 15일 날 포스코의 왕상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기내에서 라면 끓여와. 덜익었다고 받고, 다시 끓여오니까 짜다고 받고, 다시 끓여오니까 그 라면 스프를 반만 넣어가지고 다시 끓여오니까 또 뭐 맛없다고 접시 날리고. 2차 식사에서는 뭡니까? 그 메뉴판 책자 있잖아요. 그걸로 그 승무원 눈탱이 때리고. 이래가지고 사건이 갑질한다고 신문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패러디물이 뭐예요? 보신 적 있습니까? 포스코 라면이라고 나온 패러디물입니다. 그 맛을 보면 뭐예요? 싸다고 마시고 기내식의 황제가 적극 추천한다. 이렇게 패러디물이 나왔더라고요. 참 사람들 아이디어가 기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참 제가 좀 많이 배웠어요. 아, 화내야 될 일을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사회에 충고를 던지는구나. 화내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반성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온 게 포스코 라면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해 5월 달에, 다음 달이죠. 남양유업의 영업사원이 그 대리점주한테 막말하는 게 녹취록이 공개된 적이 있죠. 그 막말 내용을 보면 뭐 차라리 망해버리라고 하고 막 반말하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대리점주한테 갖다 버리라고 하고 막 XX 욕도 막 하고 10원짜리 욕도 하고 막 이랬던 녹취록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패러디물이 뭐예요? 이거죠. 조폭우유, 욕우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영업사원 한 명의 갑질 때문에 그룹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었죠. 사람들 막 다 갖다 버리고 막 전봇대 쓰레기처럼 갖다 버리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12월 5일 날 대한항공 부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콩을 까서 주지 않았다고 내리라고 그러고 비행기 돌리고 그래서 50분이 지연돼가지고 전체 승무 그 고객이 그 제대로 가지를 못했죠. 목적지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패러디물이 뭡니까? 대한항공이 아니고 땅콩항공. 밑에 멘트가 정말 웃깁니다. 비즈니스 예약 고객께서는 손수 까쳐 드십시오. 이렇게 해놨더라고. 이런 패러디물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 사회적으로 우리 감정에, 가솔린 같은 우리 감정에 불을 붙이는 이런 갑질들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의 유튜브 채널에도 수시로 불 붙이는 댓글이 막 달립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악플이 막 달립니다. 제 향기 노트는 악플이 달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한국사와 세계사에는 악플이 달리더라고. 그런데 지적을 하는 건 좋잖아요. 뭐가 잘못됐다. 역사적으로 잘못된 건 수정해달라고 달리는 건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막 우리 강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보이는 즉시 삭제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멘트를 날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시나가 어쩌고 저쩌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악플이 막 달린다는 거예요. 저 혼자 보지만 다 지우지만. 그래서 그 볼 때마다 정말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또 채널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차단 기능이 있어요. 차단하면 자기가 아무리 올려도 지는 보이고 다른 사람은 한 명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바로바로 다 차단해버리고 삭제해버립니다. 그 올리는 자기가 괴로운 거지. 다시 생각해보니까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에 대해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료로 강의를 들으면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난성 댓글을 다는 건 잘못됐죠. 근데 우리나라에 악플이 어느 정도 많이 달리냐 하면,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선플보다 악플이 4배가 더 많습니다. 그 인터넷 게시판에 통계를 내보면, 선플보다는 악플이 4배나 더 많이 달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뭐예요? 악플을 달고자 하는 욕구가 선플을 달고자 하는 욕구보다 4배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할 일이 4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선플이 4고 악플이 1이에요. 네덜란드는 선플이 9고 악플이 1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악플을 많이 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런가를 보면 역사하고도 좀 상관이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어때요? 양반 상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 가치가 다른 사회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현대사회는 어때요? 돈 많은 사람이 갑이고 학벌 좋은 사람이 갑인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기문화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낸데라는 것을 못 느끼면 사람들이 불안해진다는 거지. 이 불안해지면 뭘로 그걸 해소하느냐? 악플로 해소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까면서 내가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플이 많이 달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뭐예요? 존재감을 잘 못 느끼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 잘하는 사람 보면 제가 옛날에 강의한 적 있죠. 욕 잘하는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네 글자로 측은지심을 가져야 된다.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갑질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갑질하는 사람 맨날 나오잖아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영화 봐도 맨날 나오잖아요.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갑질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예요. 그죠? 응?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묻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 짓고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갑질하잖아.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묻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죠. 이런 현상을 두고 그 파울 쿨레라는 그 화가가 있는데 이분은 참 대단하신 분 같아. 이분이 이제 제목이 뭡니까? 두려움의 분출이라고 우리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목적으로 그림을 그리냐면 이분이 하신 말씀인데 눈에 보이는 모습을 묘사하려면 사진을 찍으면 된다. 그런데 나는 대상의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뚫고 들어가서 그 뿌리까지 접근하고 싶다. 라고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림 보시면 얼굴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팔 따로 뭔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내면에 우리 뒤섞인 어떤 절대적인 고독,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가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그림은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느껴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내면이 이렇게 좀 뒤엉켜 있는 상태가 아닌가. 누가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봐주지 않으면 굉장히 허무하고 외롭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삶은 살 수가 없는 삶인 거죠. 여러분이 만약 이 사건의 피해자라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겠습니까? 땅콩 사건의 피해자고 라면 사건의 피해자고 그러시다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겠습니까? 네? 메뉴판으로 얼굴 때리고 이런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우리 대표를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네. 분노, 그렇죠. 분노일 수도 있고 또 모욕일 수도 있고 그런 감정들을 몽땅 합쳐서 세 글자로 표현하면 그걸 모멸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멸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멸감을 한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 되냐 하면 업신여길묘 업신여길멸 느끼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업신여겨지는 사람이라는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찮은 사람이다라는 감정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감정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 지장님이 집에 갔을 때 밥이 없을 때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똑같은 모멸감에 해당되는 거지. 내가 소중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난 안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모멸감이다. 근데 여러분 화가 나면 그 사람이 화났는지 안 났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금방 보이죠? 누가 슬퍼하면 그 사람이 슬픈지 안 슬픈지 구분돼야 안 돼요? 금방 돼요. 기분 좋은 것도 금방 구분되죠. 그 사람이 슬퍼 보이면 우리가 너 무슨 일이니 하고 물어보죠. 금방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뭐 해줘요? 위로를 해주든가 공감을 해주든가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모멸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모멸감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모멸감을 표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모멸감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멸감은 특징이 수치심, 열등감, 자기혐오, 내가 이래 살아서 뭐 하겠노? 분노, 두려움, 외로움, 슬픔 이런 게 몽땅 뒤섞인 채
억눌려져 있는 상태가 바로 모멸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폭발하기가 굉장히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무슨 상태? 아까 말씀드린 가솔린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멸감을 느끼면 누가 점화만 시키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가솔린 상태로 유하게 가만히 있는데 누가 점화만 탁 시키면 사건 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건 사고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멸감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생각 엔진이라면 감정은 가솔린이다. 신문 기사 헤드라인을 제가 따와봤어요. 모멸감 느껴 홧김에 범행. 53 모텔 20대 여성 살해 사건. 그 남녀가 모텔에 갔는데 그 여자가 이 남자한테 모멸감을 느끼는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홧김에 목 잘라 죽여버렸어요. 이게 이 사건 헤드라인이에요. 또 이런 헤드라인이 있어요. 모멸감 느껴서 때렸다. 박종철 출석. 드디어 드러나는 막장 의혹실체. 이건 뭐예요? 이 사건이죠. 예. 외국에 갔는 거 맞죠? 외국 가서 예, 폭행해가지고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천군. 예, 맞아요. 그 사건이에요. 근데 때린 이유를 보니까 군의 의장하고 그 여행사 가이드하고 대화를 하는데 뒷담화를 한 거지.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어. 아이고, 초선 의원들이 마치 무슨 벼슬이나 하는 것처럼 너무 설치고 다닌다. 그래서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초선 의원이, 박종철 씨가 초선 의원이었던 거지. 뭐라 할 말이 없는데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의원님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박종철 씨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욱해가지고 때려버린 거예요. 모멸감이 어떻게 했습니까? 폭행을 해버리고 예천군이 난리가 난 겁니다. 가솔린에 불붙은 거죠. 그리고 논문 심사하는데 꾸짖었다고 어떤 학생이 뭐 했어요? 폭탄 만들었어요. 대학원생이. 무슨 폭탄? 텀블러 폭탄. 이게 텀블러 폭탄이잖아요. 텀블러 폭탄 만들어가지고 교수 해하려고 폭탄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교수가 하는 꾸지람에 모멸감을 느껴서. 지금 제가 가져온 기사 헤드라인이 다 뭐예요? 모멸감을 느껴서 사건을 만든 거다 이 말입니다. 가솔린에 불이 붙었던 거죠. 여러분 누군가한테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까 제가 감정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결국 운명이 바뀐다고 그랬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분이 감정 때문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운명이 바뀌어버렸잖아. 전과자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칸트의 말을 잘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격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피시피케이션이 뭐예요? 영어로 스피시피케이션이 뭐예요? 흔히 말하는 사양이죠, 사양. 제품 사양. 에어컨이나 TV 같은 걸 사보면 뒤에 전력 220V, 출력 몇 볼트,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그 제품의 사양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스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그럽니까? 두 글자로. 스펙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펙이라는 건 원래 뭐예요? 가전제품이나 물건의 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근데 우린 지금 사람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품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수단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스펙이 어떻게 되냐는 말은 너 어떤 제품이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스펙 쌓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제품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좀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의 말을 좀 명심해야 된다는 거지. 인격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스펙은 수단이죠, 수단. 자, 이제 원래 제목으로 돌아오면 왜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인가? 좀 감이 오십니까? 인간이 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입니까? 힌트를 조금 더 드리면 얼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포유류 중에 신체 대비 얼굴이 가장 큰 동물입니다. 머리 말고 얼굴. 아무리 큰 개도 옆에서 같이 사진 찍어보면 개는 얼굴은 조그맣니다. 머리는 클지 몰라도. 얼굴. 집에 있는 치와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어보시면, 애완견하고 사진을 찍어보시면 개는 얼굴이 굉장히 작습니다. 신체에 비해서. 사람은 얼굴이 굉장히 크죠. 얼굴이. 그런데 다른 포유류들은 얼굴에서 뭐가 제일 커요? 얼굴에서
어떤 부위가 제일 커요? 눈, 코, 입, 귀 중에 뭐가 제일 커요? 그 입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입이 크면 말하기가 쉬울까요? 입이 작으면 말하기가 쉬울까요? 입이 작을수록 발음하기가 쉽겠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입이 악어만 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어가 말을 어떻게 하겠노? 입이 하마만 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발음들을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그 입술이 이렇게 유하잖아요. 그죠? 부드럽고 입이 작을수록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사소통을 제일 잘하죠. 얼굴에 비해서 입이 제일 작은 이유가 공격적인 역할을 배제하고 소통하는 데 집중돼서 사람의 입은 작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입니다. 이 입으로 지구를 정복했잖아. 지난번 강의에 얘기했죠. 뒷담화를 통해서 없는 신을 만들고 무형의 국가라는 걸 만들어서 종교, 정치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동물들은 50마리밖에 못 모이는데 인간은 전 인류를 하나로 모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게 어디에? 입 때문이라는 겁니다. 입이 악어만 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위험합니다. 뭐 때문에? 이 입 때문에 위험합니다. 입 때문에. 왜냐하면 이 입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방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입으로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입으로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고, 악플도 결국은 말이죠. 손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할 말을 글로 쓴 것 뿐이잖아. 그 입으로 죽을 사람 격려하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일본에서 고베 대지진인가? 일어났을 때, 어떤 청년이 대지진 일어나기 전날, 난 내일 죽을 거야 하고 준비를 다 해놨답니다. 그래, 아침에 죽으려고 하는데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요새. 그래서 사람이 죽기를 연기하고, 어디로 갔겠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갔어요. 뭐하러 갔겠어요? 자원봉사하러 갔어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왜 자살을 하려고 결심해놓고 자살 안 하고 여기로 왔냐 했더니 쓸 데가 생겼어. 내가 쓰일 곳이 생겼기 때문에, 내 존재가 필요한 곳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근데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하는 가장 위험한 말이 뭐냐?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모멸감을 주면, 모멸감을 느끼는 말을 하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사람이 살기가 싫어져요. 왜? 쓸모없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나도 모르게. 여기서 우리가 카를 융의 말을 조금 인용해보면, 의식되지 않은 무의식은 운명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매일 모멸감을 느끼는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무의식적으로. 그럼 그게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주변의 상황을 보면 이런 말을 우리 정말 많아죠. 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모멸감을 주는 말이에요. 입 닥쳐라. 모멸감 주는 말이에요. 네가 무슨, 네 주제에, 이런 말을 우리를 쉽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모멸감 주는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상처받죠. 그런데 화나 슬픔처럼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쌓이잖아요? 눌리잖아요? 언젠가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런 말을 무의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내뱉을 때 의식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말할 때 10초 이상 생각하라는 말도 하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여러분,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존재 가치를 잃어야 되나? 아니면 사고를 쳐야 되나? 이럴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톨스토이 말인 것 같아요. 자기를 극복한 사람만이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누가 나한테 아무리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해도 내가 나를 극복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욕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 말에 반응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인 이유는 입 때문이고, 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남을 죽이는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하지 마시고,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의식적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내공을 한번 쌓아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벌 높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소중하다고 느껴져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 실장님도 수입을 포기하고 놀러 가잖아요. 그래야 내가 소중하다고 느껴지니까. 놀고 싶은데 일하러 가면 내가 소중하다고 안 느껴지니까.
내가 일벌레 같으니까. 그런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좀 극복하시고 진짜 행복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